참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참새TV 알고 싶어요 진행을 맡은 서초 열린 세상 박재우 소장입니다. 저는 서초 열린 세상에서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신장애 활동가이신 김재환 활동가님과 함께 정신장애와 함께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귀한 걸음 해주신 김재환 활동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서초 열린세상에서 회원으로 있다가 지금은 송파 정신장애 동료 지원센터에서 당사자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재환 활동가님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건데 진단명이 무엇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예, 처음에는 관계망상증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현병 진단은 언제 받으신 거죠? 발병하고 나서 제가 처음 병원에 간 게 발병 후 넉 달 후니까 94년도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94년도면은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예. 처음에 정신질환 증상이 생겼을 때 이게 정신병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나요? 전혀 몰랐죠. 몰랐을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도 이 병에 대해서 몰랐고 저 역시 정신질환에서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간 다음에도 약을 계속 버렸고 입원한 다음에도 병실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 한 4, 5년 이제 진짜 고생하다가 이제 후에 이제 병실이 생겼습니다. 4, 5년. 그러면 주로 어떤 증상들이 보이셨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 의심하는 게 증상인데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고 따로 친어머니가 있다 시작을 해서 양상이 그냥 커지면서 나중에는 뭐 아버지도 친아버지가 아니고 내 친아버지는 뭐 대통령이고 어머니는 무슨 사학재단의 무슨 부인이고 내 여자친구는 영화배우 이런 식으로 이제 망상이 커지게 됐죠. 그럼 주로 이제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아니다 예. 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되신 거네요. 예. 그러면 그런 생각들을 하고 나서 처음에 정신병원에 가게 된 것은 얼마나 있다가 가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남한테 물어보는 증상이 있어서 선배들한테 대학 선배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계속 물어봤죠. 막 친어머니가 누구냐, 친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서 선배들을 알게 돼가지고 한 선배가 자기 매형이 이제 이사로 있는 병원에 소개시켜줘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의사 선생님께서 1시간 정도 얘기하신 다음에 저희 가족에게 편지를 하나 써주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예. 지금 아드님께서 관계망상증에 병을 앓고 있고 치료가 필요하고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편지를 보시고 나서 이제 집에서 진짜 애가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며칠 후에 이제 다 같이 식구들하고 선배들하고 다 같이 정신병원에 정식으로 가게 됐죠. 그러면 처음에 증상이 생기고 예. 한 얼마 만에 있다 그렇게 병원에 가셨던 거예요? 한 넉 달 걸린 것 같습니다. 넉 달. 그래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치료를 받으신 거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현병 발병을 하고 치료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56주나 걸립니다. 예. 이게 56주면 1년이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에는 84주였던 게 좀 많이 짧아진 건데도 예. 거의 1년 정도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치료받는 것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비교적 4개월 만이라면 좀 빨리 가셨던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정신병원에서 조현병이라는 진단, 그때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었죠. 예,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활동가님과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첫째로 저는 믿지 않았고요. 조현병을 믿지 않고 집안 저희 부모님 가족들도 이 병에 대해 전혀 모르셨고 저 역시 모르셨고 몰랐고 그 바람에 이제 뭔가 얘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설마 우리 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 뭐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태어난 다음에 약을 먹을 때도 얘가 약을 먹으면 머리 붓고 막 말이 어른해지고 침 흘리니까 이게 약이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싶었는지 약을 버려도 놔두셨고 전혀 이 병에서 모르시니까 나중에 이제 굿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굿을 하시는 바람에 그 바람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죠. 이 집에 아들이 그렇구나 되는 거를. 그러면 치료는 치료대로 하시고
이게 또 영적인 문제, 귀신 들림이라고 생각해서 굿도 해보시고. 예. 그러면 그런 치료 대학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 네. 선생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예, 대학을 어디 가까서 졸업을 했죠. 대학 뭐 학점을 뭐 C를 좀 좋으니까 졸업만 시켜주세요. 졸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증상이 다스려진 건 이제 전기 치료로 인해서 많이 좋아질 거라고 좀 보거든요. 전기 치료 받을 때까지 거의 한 5년 정도를 헤매면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약은 먹긴 했지만 어디 센터나 복지관의 속도 아니었고 더워서 취업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망상 속에 빠져서 뭐 서울시내 헤매고 다니고 아버지 찾는다고 뭐 김영삼 IS 대통령 집에도 가봤고 삼성그룹 회사실도 가봤고 심지어는 뭐 빌딩이 있으면 저 빌딩이 내 것일 것이다. 그래서 등기소 가가지고 등기부 등본 떼보고 그러다가 이제 전기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좀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병원 다니다가 이제 소개시켜준 데가 이제 서초 열린세상을 의사 선생님께 소개해 주셔가지고 네. 서초 열린 다니면서 이제 회복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취업도 할 수 있었고 네. 나중에 회복이 돼서 지금은 이제 송파 정신장애교실대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죠. 네. 그러면 정신병원에서 태어난 이후에도 한동안은 그런 증상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납병원도 다니시고 전기 치료도 받으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치료적인 생활 시기가 있었고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면서 서초 열린 세상에 등록해서 활동하시고 취업도 하시고 취업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네. 여러 가지 취업을 많이 했죠. 뭐 식당 보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도서관 알바, 도서관 사서, 네. 편의점도 제가 알바하다가 운영도 해봤고 우체국에서도 이제 우편 분류 인정 정도 해봤고 네. 그밖에 뭐 접시 닦는 것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많이 했죠. 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고마우신 게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취업장에 변호사 그 로펌에서 이제 우수 수반실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를 같이 도와주시던 우리 사부천 선생님 그분께서 이제 2주간 같이 업무를 봐주셨죠. 네. 지원 고용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 바람에 이제 어려운 컴퓨터를 다니면서 문서 수반실을 거의 몇 개월, 7, 8년 정도 다닌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도 그 선생님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정신장애인은 정신병원을 들락날락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 거라는 이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굉장히 다채로운 일과 경험을 하면서 살아오셨네요. 근데 정신질환자, 특히 조현병 환자라고 하면 보통 위험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선생님의 삶에서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있었죠. 저도 이제 병실도 없고 그럴 때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을 부신 적도 있었고 경찰서에 끌려간 적도 있었고 저도 위험한 순간이 있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병식이 일단 없었고 약을 안 먹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저 말고도 가끔 가다가 미디어에서 정신질환자 장애인이 사고 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를 이렇게 위험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게 그분들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고 급성기라든지 위기 상황이 왔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무조건 이 사람을 가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 병은 관리가 가능한 병이니까 강제 입원이라든지 뭐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긴 있거든요. 많이 강제 입원제도 문제점도 없어지긴 했지만 지금도 자타 해외 위협이 있을 경우에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고 한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활용한다든지 하면은 얼마든지 저희도 일상 생활에서 이제 지역사회 생활이 가능한데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요. 저희 사회에서는 음주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술 드시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 치는 사람도 있고 남들하고 싸우고 때리는 사람도 있고 물건을 부시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음주 때문에 이런 사고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음주를 금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 정신장애인 이렇게 상황 사고도 이렇게 음주 사고처럼 이런 관점에서 봐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 보면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위험한 시기가 있을 수 있죠. 예. 네. 근데 정신질환자는 다 위험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어느 순간에 위험한 시기가 있는데 위험한 시기는 어떻게 오느냐? 약을 잘 안 먹거나 네. 사회적으로 고립될 때 네. 그럴 때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약을 잘 복용을 하고 사회적 관계 속에 들어오면 위험 수준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은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김재환 활동가님께서 정신병원 치료도 받으시고 재활기관, 회복 지원하는 곳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보는 어떻게 얻으셨어요? 저도 전혀 정보가 없다가 이제 그나마 알게 됐던 것이 의사 주치원 선생님께서 그 서초 열린생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거기로 가게 됐고요. 그 서초 열린생에서 많은 정보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김재환 활동가님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의사를 통해서 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으셨는데 예. 병원에 가기 어려운 분들도 사실 많으시거든요.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를 좀 알아두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블루터치라고 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 통합 플랫폼이 블루터치인데 거기에 가시면 정신건강 복지기관들 그리고 치료와 관련된 자원들에 대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 증상에 대한 정보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이 그 병을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있다 그러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사자들이 거부하고 있을 때는 가족분들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먼저 이런 곳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치료나 회복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얻으시면 개입을 하고 치료 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김재환 활동가님은 조현병을 가지고 살아온 지가 벌써 30년 가까이 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신장애인의 삶이 사실 녹록지는 않죠. 근데 그것도 삶은 또 살만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 병 걸렸을 때 병식이 생기면서 제가 느낀 생각은 이제 내 인생 끝났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30년 동안 지금 제 삶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온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이 대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조현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뭐 조현병뿐만 아니라 이런 주요 정신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들을 지원하다 보면 저는 그분들의 삶이 결코 불행하지만은 않다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여러 분 계세요. 저는 조현병이 생긴 이후의 삶이 그 이전의 삶보다 더 행복해요. 이 말이 저한테는 참 놀라운 말이었어요. 그래서 조현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온통 흑백인 줄 알았는데 조현병 당사자의 삶도 굉장히 다채로울 수 있고 컬러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김재환 활동가님은 조현병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선생님께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또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거 말씀드리자면 사실 뭐 일상을 좀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또래가 갖고 있는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육아, 뭐 취업 이런 것들은 제가 잊어버렸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얻은 것도 있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아마도 발병 전에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불평불만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 나는 명문대에 못 갔고 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끼지를 못하고 왜 내 여자친구는 슈퍼모델이 아니고 뭐 이런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글쎄요. 이 병이 생긴 다음에 제 모습은 이런 좀 장점이 생긴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보다 약한 사람 배려할 줄 알고 조그만 거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아마도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현병 환자분도 발병 후에 삶이 행복하다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것이 꼭 객관적인 조건이나 물질이 아닌 것 같고 자기 현재 모습에 만족할 수 있다면 아무런 지족하는 삶이 있다면 그것도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도 발병 전보다는 지금이 오히려 더 행복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뭐 김재환 활동가님의 삶이
그야말로 이 조현병 발병 이후에 치유의 과정, 네. 그리고 회복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선생님의 치유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을 한 3가지만 꼽아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 가지를 꼽으면 일단 지지와 관계와 취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시는 한 50대 분 되시는 이제 여자분이 계신데 남편분이 조현병 환자세요. 근데 그분 말씀을 들으면 지금도 지지를 해주세요, 남편한테. 그렇게 해야 회복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지라는 건 사실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회복할 수 있는. 이게 뭐 가족의 지지가 됐건 아니면 동료의 지지가 됐건 사회복지원생의 지지가 됐건 지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관계. 사람은 혼자서는 살지 못하는 존재잖아요. 이 병에 저도 걸렸을 때 처음에는 친구 관계가 끊어지고 부모님과도 관계가 서먹해지고 이랬는데 회복이 좀 되면서 이제 주위에서 관계를 맺기 노력을 많이 하게 되고 복지관에 있는 동료들과도 따로 만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볼링도 치고 가족들 관계도 개선되고 이러면서 회복이 된 것 같거든요. 네. 또 하나 같은 얘기자면 취업. 회복의 큰 요인 중 하나가 취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루에 5시간 한 달에 100만 원을 벌고 50만 원을 벌더라도 취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 정체성과도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백수의 정체성과 직장인의 정체성은 좀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제 아프지 않은 비당사자도 백수를 오래전 살다 보면은 사람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신장애인은 이제 비록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는 것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지, 관계, 취업을 꼽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긍정 심리학에서 말하는 삶의 위대한 세 영역이 생각이 납니다. 일, 사랑, 놀이가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일이 있든가 사랑이 있든가 아니면 놀이가 즐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재환 활동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지, 관계, 취업이 결국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양만이 아니죠. 건강한 정신, 건강한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일이 있고 사랑이 있고 놀이가 있는 삶. 그건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이라고 해서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0년 전에 선생님처럼 지금 정신장애로 인한 고통을 시작하는 분들과 가족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예, 제가 이제 뭐 회복을 공부하고 회복된 어느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강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당사자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은 정신장애가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다. 어디가 어떻게 하냐. 내가 겪어봐서 안다.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비록 정신장애가 생겼더라도 발병을 하더라도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협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혼자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중요한 점, 지지와 관계와 취업도 가족의 시작입니다. 가족이 지지해줘야 되고 가족이 관계를 끊지 말아야 되고 가족이 취업에 용기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좀 하셔야 되는데 네. 일단 병에 대해서 아셔야 되잖아요. 네. 증상 알아셔야 되고 약물 부작용, 회복도 좀 아셔야 되고 제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가족과 당사자가 함께 대처해야지 회복의 삶이 가능하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근데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이 가족과만 사는 것은 아니고, 네.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인데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이 말씀은 제가 뭐 우리 사회 그러니까 비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장애를 정신장애를 장애를 보지 마시고 개성으로 받아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은 어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덜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다만 여러분들에게 없는 여러분들이 못 보는 걸 보게 되고 환시, 못 듣는 걸 듣게 되고 환청, 생각 못하는 걸 하게 되는 망상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거를 장애를 보지 않고 강점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을 개성으로 봐주신다면 저희를 배제하지 않고 시송수에 가둬놓지 않고 지역 사회에서 여러분들 똑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김재원 활동가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정상적인 정신과 비정상적인 정신, 건강한 정신과 병든 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이 보이는 모든 모습은, 인간이 보이는 모든 정신적인 활동은 그 자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재원 선생님과 제가 함께 하면서 또 김재원 활동가님의 말을 들으면서 정신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흔히 얘기하듯이 인생 끝났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네, 오늘 말씀으로 해주셨고 삶으로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출연하신 소감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 출연하면서 보니까 제가 벌써 정신장애 발병한 지 30년이 됐더라고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후회된 일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30년 동안 이렇게 잘 살아온 제가 좀 대견하다고 느껴지고요. 비록 제가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회복이라면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의 회복 경험이 지금 정신장애를 앓게 되시거나 아니면 갖고 계신 분들이 회복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신장애와 함께하는 삶을 주제로 김재환 활동가와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가명을 쓸지도 모자이크 처리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당당함, 이게 김재환 선생님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신 김재환 활동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신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기를 기대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